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분야에 대한 업적. 다윈의 진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진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다. 다윈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서 늘 알려진 진화에 대해서 학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수면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잘 정리하는 업적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이트 정신분석, 정신치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최면술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했고, 프로이트는 환자에게 최면을 걸면 환자들은 의식이 억압하고 있던 무의식이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스테리아 환자의 경우에 이런 자신의 억압했던 기억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증상이 없어지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흘러가는 치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프로이트는 나중에 이런 최면 치료를 그만두고 환자가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이야기하는 자유현상이라는 방법을 창안했다. 자유현상이라는 환자는 가우치에 누워있고 치료자는 머리맡에 앉아 있는데, 치료자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묻고 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지금 떠올랐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고, 치료자에 대해서 갖는 감정 등 지금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치료자는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그리고 환자가 말했던 모든 부분을 적어서 나중에 환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서구사에서 정신치료자의 근원은 가톨릭 성제자에서 찾아올 수 있다. 이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도의 마음의 갈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위로와 지지를 통해서 신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신도는 자신이 품고 있던 고민이나 갈등을 표현해내므로써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정신이 들렸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서 성직자가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신교가 등장하고 가톨릭이 쇠퇴하면서 고해 성사 의식도 함께 약화되어졌다. 처음에 종교에 시작된 고해 성사는 정신 분야 학문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신과에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떠맡게 되어졌고, 환자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열등감 후에 더 자신이 죄라고 여기는 부분을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환기요법이라 한다. 우리는 친한 사람에게 속을 털어놓을 경우에 한편으로 비난이나 소음을 걱정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치료자에게 그런 걱정 없이 자신이 담고 있는 비밀이나 자책감, 후회 등이 쉽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치료자로부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위안을 갖게 된다. 또 불필요한 죄책감과 죄의식을 털어낼 수 있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가 알려지는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 1950년대 미국 의료계에서 협심증의 치료로 유선동맥을 결절하는 수술이 유행했다. 유선동맥을 결찰하면은 유선동맥 결찰,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간상동맥에 더 많은 피가 흘러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의문을 품은 의사들이 플라시보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짜 수술을 진행했다. 의사들은 협심증 환자의 피부만을 절개하고 다시 깨매고는 유선 동맥 결찰 수술을 했다고 알려주었고, 일부 환자에게는 실제로 유선 동맥 결찰 수술을 했고, 유선 동맥 결찰을 한 환자의 76%와 가짜 수술한 환자 전체에서 수술 후 협심증이 상당히 호전을 보였다. 또한 이런 호전은 가짜 수술한 환자에게서 8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서 유선 동맥 결찰 수술이 협심증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물 투여, 수술, 처치 등을 했을 때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연구에서 3분의 1의 환자가 호전을 보였다. 플라시보 특히 환자의 통증, 불안감을 없애주는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다른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시보는 몸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기질적인 환자의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 모두에서 효과를 보였다. 플라시보는 환자의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플라시보는 마치 치료 약물 같은 정도의 강도와 기간 동안의 효과를 보았다. 플라시보는 마치 기존의 약물처럼 부작용도 나타난다.
또 브르시보는 그 이슈가 특정한 성격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한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 어떤 환자에서는 플라시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는 몸과 마음의 별개로 전제로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도 신체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몸과 마음이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다. 매우 긴장하거나 쉬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할 때에 배가 아프거나 또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존재이다. 피부와 심리의 연관성.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고 있다. 따라서 피부는 가장 넓게 외부에 노출된 신체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서 피부의 미용적인 면모를 강조하지만 피부는 본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피부는 체온 조절하고 감각이라든가 자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이런 붉으락 사람에 따라서 흥분에 따라서 피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노출되어 있던 것이다.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이렇게 병에 걸리면 시선이 또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피부 질환의 경우에도 남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들에게 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칼로 자신의 팔목을 꺾거나 가려고 하는 것에 또 끌고서 여러 가지 자신에게 벌을 정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해를 하고 나면 도리어 마음이 편해진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자해의 심한 경우에 팔의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칼로 심한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또 문신을 새기는 것도 하나의 그런 또 영향일 수 있겠네요. 해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여성의 자존감. 그래서 신화를 떠오르는 제우스의 반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바로 결혼을 시는 헤라다. 헤라와 제우스는 사실 남매지간에 주문하는 제우스가 작은 새의 연에서 헤라에게 접근해서 결혼하게 된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을 막론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무조건 취했다. 이때마다 헤라라는 남편은 제우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고 또 다른 희생적인 여성에게 분부를 했다. 그래서 제우스가 좋아하는 칼리스토를 고음으로 바꿔버렸으며, 이를 전혀 모르던 칼리스토의 아들은 어머니인 고음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제우스에 의해서 둘은 하늘의 별자리가 된다. 또한 헤라는 제우스가 인간인 세밀레를 사랑하고 세밀레가 디오니소스를 임신하자 간기를 꾸며서 제우스의 빛에 저에서 불이 타 죽게 한다. 헤라는 결혼에 수호신답게 제우스의 끊임없는 방종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감내한다. 그녀는 제우스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수없이 영문을 뿌려도 개의치 않고 가정을 지키려 한다.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 아프로디테와는 상반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헤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치보다는 바로 올림포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직함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헤라의 태도는 가부장제가 확립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 당시도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며 남편은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성을 살릴 수 있다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의식이 여성들에게 주입되었다. 또한 헤라가 제우스에게 느낀 분노와 배신감을 죄 없는 제우스 여인에게 향하는 것을 통해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의식이 적은 여성이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그래서 헤라는 제우스에 대해서 불만과 질투에 쌓였으면서도 결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가정이라도 지킴에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 사실 그래서 신화를 읽으면서 헤라가 되고 싶은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이러한 여성상에 대해서 기대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생각이라는 착각으로 자리 잡게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이 이성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불평등한 점을 알고 있지만 간섭과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 헤라가 가진 특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기 헤라가 많은 부분 독립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남편의 심한 폭력, 알코올 중독, 잦은 외도를 견뎌내며 결혼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사회와 사람들의 시선은 이혼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직원의 중심이야 여성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들은 사실상 자신이 홀로 서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의존성이 자리 잡고 독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여성이 많이 있다. 이런 여성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남편과 독립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 남편으로부터 자신감을 빌려오게 된다. 따라서 남편의 수입이나 직위가 떨어지면 자신의 자존심까지 손상을 받게 되고 사실 자신에게 헤라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러나 청년기 시기에 접어들면 많은 여성이 자신과 다른 헤라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 헤라의 원래 모습은 제우스에게 복종하는 나약한 신은 아니었다. 헤라는 처음에는 하늘의 신으로 숭배받았는데 제우스를 모시는 문화가 헤라를 모시는 문화를 정복하면서 두른 강제로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헤라의 위치는 제우스의 복속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의존하고 또 질투하는 성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이 있네요. 헤라와 아프로디토스가 상징하는 인간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의 성의 혼재. 아프로디트는 원래 대정성녀의 신 헤파이스토에게 결혼했지만 그녀의 남성 편력은 매우 유명하다. 아프로디트는 헤파이토스를 몰래 헤르메스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는다. 이 아이가 헤르마 아프로디토스로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트의 이름을 모두 따서 붙인 것이다. 아프로디트는 헤르마 아프로디토스를 낳고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다산의 여정에게 보낸다. 이다산의 여정들은 양육되었다. 아프로디토스는 15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여행하다가 한 연못에 이르렀다. 이 연못에서 살마키스라는 여정이 살고 있었다. 살마키스는 헤르마 아프로디토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구애를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러나 살마키스는 포기하지 않고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헤르마 아프로디토스를 끌어안거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기도했다. 결국 둘은 몸은 붙어버리게 됐고 헤르마 아프로디토스는 남성과 여성의 기능을 모두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난소와 정서를 모두 갖고 태어나는 신체적인 질환을 그래서 자웅 공동체에 몸을 갖게 된 헤르마 아프로디토스의 이름을 따서 헤르마 아프로디티즘이라고 한다. 심리적으로 헤르마 아프로디토스는 흔히 양성애자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남성 또 명과 여성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헤르마 아프로디토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양성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남성에게도 여성적인 면이 있으며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카를용은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속성이 아닌 아니마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속성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적인 면과 감정과 따뜻함이 남성답지 않다는 이유로 억압이 되었고 여성들은 남성적인 면과 사고와 이성이 여성답지 않은 이유로 억압이 되었다. 살마키스가 헤르마 아프로디토스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회와 문화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둘 사이를 갈라놓아 남성과 여성을 반쪽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음양의 이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은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인 아니마를 무시하고 산다면 지나치게 저돌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자만심에 젖어있게 된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으로 인해 가정에서는 근위적인 가정, 직장에서는 자신의 명령만 따를 것을 고지만은 독불장군이라고 한다. 이는 본인 자신도 시간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며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영역인 아님을 살펴보고 그것을 확정한다면 자신의 일을 잘 해내면서도 여성의 특질인 권위적이지 않고 남을 보살피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음양의 성공적인 조합이 일어나 앞만 보고 다리다가 가족에게서 고립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외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40대에 돌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결과다. 반면에 여성들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속성인 아니무스는 여성들이 갖기 쉬운 소극적인 면, 위축되어서 살게 되는 면을 보완하고 남성의 부속품이라는 생각을 먹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아니무스를 올바르게 자극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의 보조 역할을 하거나 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역할인 아니무스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은 지나치게 남성적인 역할에서 빠지지 말고 자신의 아니마를 보살펴야 한다. 따라서 남성들은 지나치게 남성적인 빠지지 말고 여성들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를 깨워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가 언제나 공부를 강요하고 생활을 통제했던 사람이었다고 하자. 그런 당시에도 숨을 쉴 수 없고 답답했고 그런 부모의 강해진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는 학창시절에 부모가 의학적으로 공부를 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감을 치밀고 또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도 갖고 있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쇠하기 시작하면서 간헐적이고 무자비했던 부모가 아니라 하고 병든 노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미워하던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제 어릴 때는 또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 나이가 들면은 자녀가 강성해져서 또 부모를 도움을 주고 그렇네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면이 있어 자식인 자신에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고 좋은 성적을 받도록 관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를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있는데 그는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욕심이 생겨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그런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부도로 맞았다. 지나간 과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욕심을 했을까?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크게 이루고 전보다도 훨씬 성공한 중소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과거는 현재가 어떤가에 따라서 아무런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비참한 과거를 가고 싶다면 현재를 바꾸자. 과거가 싫다면 바로 현재가 싫은 것이다. 반대로 과거가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라면 바로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형제 간의 경쟁 콤플렉스와 독점력. 형제 간의 경쟁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큰 아이에게 동생을 위한 큰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한 양보의 시기는 빨리 지나가고 참을만한 한 정도가 된다. 그런데 부모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아놓는 경우가 있다. 또 먼저 태어난 아기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할 때 벌어지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형이나 누나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신과 부모 사이에서 끼어든 침입자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경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사이의 관계를 전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향후 자식을 낳더라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아내가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해서 아이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식에게 배우자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딩크족이 되기도 한다. 또는 계속 피임을 하며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자식을 낳더라도 아이와 경쟁을 하는데 육아에 소홀히하고 배우자가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속상해하며 불만을 가진다.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모든 관계에서 제1순위 어리는 집착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사람의 손에 용서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질투해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경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런 콤플렉스를 가질 경우에 인간관계는 항상 비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들에게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은 관심을 받을수록 소위가 높아지고 실제로 그 관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유, 이게 목이 아주 날카로운 목이한테 물렸네. 뭐지? 기염인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물렸는데 굉장히 따갑네요. 자, 훔쳐보기에 내재된 위험한 심리. 미국에 가서 마주하는 비운의 왕세자입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언론뿐만 아니라 또 간음증이란 또 간음증은 다른 사람의 발견 모습이나 성형의 장면을 훔쳐보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훔쳐보는 도중에 자신의 보았던 장면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간음증하면은 자기 어떤 사람과 성형을 하지 않으면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간음증. 그러나 이런 병적인 상태의 간음증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간음증은 당연한 훔쳐보기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특히 은밀하게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 훔쳐보기는 상대에 대해서 물리적인 비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파괴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경계가 있으며 이런 경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사적이며 은밀한 부분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가질 수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면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되는 본능적인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피해의 손을 벗고 뭔가 마음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래서나 훔쳐보기의 공격적인 측면이 여기서 드러난다. 상대방이 모범의 상태에 있을 때 시각이 폭력의 도구로, 그래서 훔쳐보기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서정적인 공격의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의 이런 훔쳐보기의 욕구는 있지만 선뜻 그것을 실행할 용기는 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더욱이 많은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종종 눈에 띈다. 몰래카메라. 실제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훔쳐보다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범죄를 심진하게 보이는데, 이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남의 의미를 훔쳐보고 싶은 본능이 내재해 있다. 훔쳐보거나 지하철에서 몰래 여자의 신체 부위를 찍는 사람들은 스릴과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각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갖고 있기에 그 경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건데요, 사람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희생양이 언제나 존재하는 이유나. 희생양이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의 희생양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아사셀 첫 번째 연수는 야훼에게 바치고, 두 번째 연수는 아자젤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덩어리에 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잘못을 그래서 다 껴안고 그래서 강렬을 보내줬다. 이처럼 희생양은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활용했고, 신과의 관계도 부활하게 되고, 이런 히브리 역사에서 만들어진 희생양은 세월이 흐르면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또 대신하게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희생양은 개인일 때도 있고 혹은 소수 집단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중세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그림자를 모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민에 대한 유대인 학살 문제들 조선인들 희생양으로 하기도 했다. 이런 희생양을 만들기에는 집단에서가 아니라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희생양 누군가 희생하고, 가정 내에서 희생양으로 선택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든 가족의 문제를 모두 걸머지게 되고, 항상 열등감과 자신의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시달리게 되고, 희생양은 곧 내면의 그런저를 다른 대상에 투사하는 것이다. 묘리를 외등이라는 영화로 보면은 묘리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무능하고 아내는 무지라도 못하단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여자를 만난다. 묘리하는 가족의 희생양으로 떠맡고 제일 직거리 이상 문제로 취급한다. 그런데 그녀는 집을 떠나서 친구와 살면서 자신은 바보가 아니며 무능하지도 않다는 소리를 떠낸다.
깨달음을 얻은 무의를 얻은 아버지 앞에서 단호하게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자신도 어떤 것의 희생력으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각자는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부모나 가족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참 우리 삶을 시실로 심리학을 날리실로 인간의 심리를 층층이 조망해서 우리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이렇게 의사분이신데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 책을 전체를 보면서 참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신 의사 선생입니다. 이렇게 보겠네요.